LTV 가지고는 보통 연습 현장에서 푸실 때는 이건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시더라고요. 이거 눈짐작으로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예제가 실제 시험 예제에다가 제가 조건을 하나 첨가시켰는데 이 정도 예제는 거의 20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연습이 되신 분들은 눈으로 해가지고 대충 답이 나와요.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자가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이걸 작년에 연습했는데 이거보다 좀 쉽게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제가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을 먼저 계산해놔야지 질문에 따른 이제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부동산 가치분의 뭐죠? 융자액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를 계산하는 거야? 융자액 계산하는 거죠. 지금 이 금액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요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론 LTV 할 때 연습했었죠. 그렇죠? 요걸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분모에다가 결과값 곱하면 의의가 나오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래서 DSR로 또는 디타일로 계산한 금액이 요 금액보다 적은지 높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역할만 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LTV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가치에 LTV를 적용해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걸 대출해 주면 과연 상환할 수 있을까?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또 대출액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언론에서 번역하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영어로는 약어로 DSR 이렇게 설명합니다. DSR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카메라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 검색어 밑에 쭉 보면은 이제 그 대출 규제, 그래서 DSR 이렇게 첨가해서 나옵니다. 왜 총부채라고 표현했냐면은 지금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럼 상환해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 국민은행에서 신청을 받았다. 그 주택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해주면은, 그럼 이 사람이 대출 받은 돈을 뭐 한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리금을 갖겠죠? 대출 원리금 상환액. 요거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DSR 가지고 계산할 때는 먼저 요거부터 계산하는 게 1차적인 이제 과정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분모가 연소득인데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소득을 본인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할 때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를 이 사람이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동차를 살 때 할부로 사가지고 매년 얼마씩 상환하는 경우 있잖아. 그 신청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의 소득 중에서 본인이 대출 받은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있다. 그 다른 대출 상환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 상환 능력 범위 대출을 결정해 주겠지.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기타 부채라고 나오는 거죠. 기타 부채 원리금 상환액. 옛날에 DTI하고 좀 차이점은, 옛날에는 DTI는 이자만 고려했는데 DSR은 원리금을 같이 고려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주택담보대출하고 기타 부채를 더하면은 총 부채가 나오죠. 그리고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됩니다. 그래서 연소득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LTV 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계산할 때는 소득에다가 바로 뭐를 곱하면 돼요? DSR 곱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지. 근데 요거는 전체 대출에 대한 상환액이고, 신청받은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요거 범위 내에서 할 거 아니야. 그 전체에서 뭐다? 요거를 기타 부채 원리금을 빼면 돼. 요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LTV는 바로 대출액에 나오는데 DSR 가지고는 대출액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환액에 나오지. 요 원리금 상환액을 DSR 통해서 구했어. 요거를 구하려면은 대출 받을 돈에다가 곱하기 뭐 하는 거야? 저당상수 때려잡는 거죠. 저당상수. 그렇죠? 그러면은
DSR 가지고 요게 계산이 됐잖아. 우리가 목적은 지금 뭘 계산하는 거야? 대출 원금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했으니까 저당 상수는 주어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원리금 상환액을 나누면은 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하죠? 몇 초 만에 푼다고요? 20초.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 DSR 가지고 옛날 디테일 문제지만은 총 6문제, 7문제인가 6문제가 나와서 6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6문제 중에서 기타 부채 원리금이 주어진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 작년에도 뭐냐면은 여기 안 주어져요. 작년에도. 여기 안 주어지면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해당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지. 그렇죠? 요거, 여기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우선 하기 위해서 이거 왜 쉽냐면은 그 대출 가능한 최대금을 계산하려면은 DSR에다가 바로 뭐를 곱해? 소득을 곱해. 그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 나왔지.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빼면 돼.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바로 여기 계산됐으니까 이게 넘어가잖아. 그럼 바로 뭐로 나누면 돼? 저당상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DSR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이게 뭐다?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 LTV 가지고 대출에 계산할 때는 LTV에다가 바로 뭐만 곱하면 돼? 담보가격을 곱하면은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이 나오지.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 아시지?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나온 예제가 기출문제인데 제가 첨가만 하나 기타 부채만 첨가해봤어요. 그 LTV하고 DSR이 주어졌어. 그럼 LTV 가지고 계산할 때 LTV가 지금 몇 퍼센트 주어졌어? 60% 주어졌죠? 그럼 LTV 짝꿍이 담보 가격이야. 담보 가치가 얼마 주어졌어? 5.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돼? 현장에서 곱해버리면 돼. LTV가 60%고 담보 가격이 5억이니까 3억이지. 60% 곱하기 5억이니까 3억이 나왔어요. 이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야. 근데 질문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물어본 것이 아니라 추가로 대출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죠. 근데 이 사람이 5억짜리 담보를 제공해서 이미 대출을 받은 게 있나 봐. 그래서 지금 기존의 담보 대출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8천만 원이라고 나왔지. 8천만 원을 뭐 하면 돼? 빼고 주겠지. 이 담보 5억짜리가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이 3억인데 이미 아까 또 까먹었네. 얼마 받았다고요? 8천만 원 이미 받은 상태잖아. 8천만 원을 빼고 대출해 주겠지. 그러면 2억 2천만 원이 이제 대출 추가로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LTV 자료는 써먹었어. 현장에 지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DSR 자료. DSR이 얼마 주어졌어? 40%. 그럼 DSR 짝꿍은? 이건 소득이겠지. 그럼 DSR에서 빨리 소득을 찾아야 돼. 신청자 소득이 6천만 원. 그러면 DSR 곱하기 40% 곱하기 6천만 원. 6424니까 얼마예요? 2,400만 원 되겠지. 그렇죠? 이 사람 금융권에서는 6천만 원 소득 가진 사람의 총 상환 능력을 2,400만 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2,4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결정해 주려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단말기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대출을 받고 있네. 다른 기타 부채가 이건 주어졌어 일부러. 현장은 거의 안 주어져. 기타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죠? 그럼 8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본인 은행의 상환 능력이구나라고 인식하겠지. 그럼 800만 원을 빼면 총 얼마죠? 1,600만 원 되겠지. 이게 신청받은 금융기관의 상환 능력 범위 금액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을 뭐로 나누면 돼? 저당상수로 나누면 됩니다. DSR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DSR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저당상수가 몇 프로 줘줬어? 10% 줬지. 그럼 자료 있는 거 다 써먹었죠. 그럼 10%가 0.1로 나누면 이게 얼마죠? 1억 6천만 원이야. 이게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지. 이 대출 얼마 받았어? 8천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천만 원하고 2억 2천 두 가지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대출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최종 승인은 얼마 된다? 8천만 원이 이제 보기에 있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여기 안 주어졌어. 만약 기타 부채가 없었다.
그럼 DSR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로 바로 하면 되죠. 그럼 2,400만 원에 0.1이니까 2억 4천이 되죠. 2억 4천이 되는 거 8천만 원 빼면은 1억 6천. 그렇죠? 그래도 이거보다 적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 DSR하고 LTV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해서 대출을 결정하는 문제가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 연습해 보시면은 좋긴 합니다. 작년에 떠서 좀 아쉽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연타로 나온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보통 투자론 계산 문제는 타겟팅이 어렵다 그래서요. 투자론 전 범위가 다 숫자 장난할 수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하나를 집중할 수가 없어. 근데 금융론에서는 타겟팅이 가능해요. 금융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리고 요거 대출 가능 최대 금액 딱 세 개밖에 없어. 작년에는 원리금 균등과 요것이 두 개가 다 계산으로 나왔어요. 31회 때는. 그래서 지문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거의 확률이 엄청 높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그냥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되시겠어요. 다시 DSR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엄청 쉽지.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도 만약에 기타 부채 원리금 상한은 없다. 숫자마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DSR 빨리 찾아. DSR이 40%, 소득 4, 6, 24, 2,400, 저당상수 10%, 2억 4천. 금방 계산이 됐잖아. 요건 이제 투자론 계산 문제보다는 이제 무난하지. 그래서 금융론에 대한 주제가 큰 주제가 몇 가지가 있더라.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대출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리츠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유동화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이 종합 문제 또는 어떤 경우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요거하고 요게 두 개가 나왔었고, 그리고 연금 제도가 오랜만에 한 번 나왔었고,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화 제도가 나와서 총 4개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108페이지에 나오는 그 예제들이 있어요. 20문제 중 20개 지문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전부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새로운 지문이 못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3대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109페이지 뭐가 나오냐면은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지난 순환 때도 한번 했던 거 다 듣고 오셨죠? 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화가 무슨 말이죠? 현금화죠, 현금화. 그래서 채권의 유동화는 현금이 아닌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모든 수단을 유동화다라고 했고요. 그런 시스템을 유동화 제도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IMF가 터지고 이제 도입된 이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비현금 자산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걸 다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주택 대출해주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채권이 생기죠. 그 채권에 대해 채권이라는 것을 현금화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유동화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밑에 2번에 잠깐 설명이 돼 있어요. 1번에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 2차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조건이 동그라미 2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은 요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안다로 가정하는 거야. 2번에는 대출 이자율은 저당 이자율보다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저당 이자율은 투자자 요구수보다 높아야 돼. 그래야지 2차 시장에서 투자자 돈이 1차 시장으로 쭉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대출 이자율이 저당수보다 크고 저당수 요구수보다 커야 된다는 요 원리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되고요. 주제는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유동화가 이제 그 현금화 시키려면은 2개의 시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논리가, 저당 시장의 논리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작년에 나온 게 그 유동화 제도가 시행되면 뭐가 좋으냐? 효과가 나왔어. 근데 효과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투자자한테 이제 그 채권을 증권화 시켜가지고 그 투자자도 끌어들려면은 투자자 욕망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로마자 4번에 주택 저당 증권. 요게 이제 에이스가 되겠지. 해봤자 한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 110페이지에 이제 주택 저당 증권, 즉 MBS에 대해서 별표를 쳐놓으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것만 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먼저 이걸 논하려면 저당 시장 구조를 알아야 돼요. 저당 시장 구조가 이제 109페이지에 표로 이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